이런 거 있어요. 진짜 우울증 심한 환자분들은 병원에 못 옵니다. 왜냐면 아무런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내가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해요. 왜냐면 이제 허무망상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이제 뭐 니힐리스틱 딜루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안 오겠죠. 병원에 왜 와요? 내가 살 필요가 없고 사실 병원 오는 게 쉽지 않겠죠. 그치. 일이 그래서 이제 끌려오거나 주변에 의해서 이제 권유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심각해져서 어쩔 수 없이 보호자들이 데려고 오거나 그럴 것 같아. 이런 게 우울증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정신과 병원이라는 게 사실 누구든지 거의 처음 가는 경우가 많잖아. 저 병원에 갈 때. 근데 막 우울증이 심한데 내가 낯선 장소에 처음 가려는 그거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용기도 필요하고 스트레스일 것 같아. 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내가 정신과 병원을 가는 순간 나는 정신과 질환이 있는 정신병 환자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도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 기억에 아까 시험 얘기하나 그런데 DSM이라고 DSM-5라고 정신과 대단하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단 기준을 딱딱딱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에 내 기억에는 기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기간도 있죠. 우울감이랑 우울증 2주. 때 2주 2주 이상 지속돼야 됩니다. 증상이. 진단 기준에 의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진단 기준에 좀 못 미치는데 이거 누가 봐도 우울증 같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아까보다 말한 내용. 그런 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이걸 결정합니다. 환자가 오면 일단 약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첫 번째. 일단 병원에 간다고 약을 쓰는 주는 거 건 아니에요. 아니구나. 한 10명 중에 한 2명은 안심시키고 돌려보내기. 그건 좋네.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들이 좀 있어요. 그러네. 가면은 뭐 강제로 입원시킨다는 되게 유익한 내용인데? 교육 받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약 받으러 가는 병원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이게 맞나 아닌가 할 때 확인 받으러 확인 가는 받을 때. 느낌으로 가면은 그치. 여기서 정신 건강에 좀 되게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렇죠. 좋아하실 거예요. 또 많은 정신과 의사분들이 그런 상담을 하면 또 할 얘기도 많고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증상이 심하면 많은 얘기를 못 나눠요. 대화의 컨텐츠 자체도 되게 이제 적어져 있고 또 의욕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애매한 분들은 또 자기 증상을 또 잘 얘기하고 그러면 의사들도 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반응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면 되겠다. 약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좀 나오고 그 다음은 입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좀 심각한 케이스. 그러니까 정신과 간다고 다 입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약을 처방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마음에 불안함이 있거나 이러면은 약간 좀 심리 마사지 받으러 간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내가 이야기를 좋을 상담 것 받듯이 진짜 상담을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서만석 원장님 음. 제일 정신과에서 흔한 불안장애 그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환자분한테 한 말씀. 환자분? 누구? 그러니까 뭐 구독자분. 구독자분. 그 정신과 문턱이 사실 아직도 많이 높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는 이걸 보고 누구라도 좀 애매했을 때 근데 애매해서 와서 진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잘 온 게 된 거죠. 그렇죠. 초기에 온 걸 거 아니야. 그리고 치료 안 받아도 된다고 확인받고 갔다. 그 사람들도 불안감이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저처럼 저는 젊은지 아닌지 좀 애매한 위치지만 좀 더 젊고 젊지. 결혼을 했잖아. 잘 봐주시는 선생님들 또 잘 들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대학병원 정신과 있고 동네 정신과 있고 저처럼 입원 병실에 있는 정신과 있고 대학병원만 조금 이제 환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학병원은 거기서 많은 시간 얘기를 못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이상하다, 뭐 얘기도 안 해준다. 우리나라 정신과는 정신과를 갔는데 뭐 1분 보고 나간다. 초진으로 가면 대부분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렇죠. 또 어떤 건지 판단해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불안하시거나 우울하시거나 불면이 그러면 정신과를 그냥 좀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냥 넉넉히 있다 아니면 좀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면은 권유를 해주시는 것도 저는 참 보람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 네, 저는 좀 신기하게 받았던 게 개념 자체가 약간 확인을 받으러 간다는 거. 그걸로 인한 불안 해소가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렇죠. 크고 두 번째는 아까 수면제 종류가 이렇게 있는지 난 솔직히 몰랐어요. 증상별로 쓰는 약이 있는지 몰라서 처음에 가보는 게 어렵지 한 번 갔던 사람은 오히려 오히려 굉장히 네, 편하게 맞아요. 다니고 그럴 것 같아. 이게 약간 요새 그 얘기하는 그 뭐시냐 그걸 워라벨. 워라벨 이런 거에 오히려 되게 부합하는 멘탈 헬스 멘탈 헬스 케어가 사실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하죠.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정말 또 그걸 놓치면 그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질환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심각한 질환이 발현되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이 제일 손해고 또 치료도 어려워지고 또 약도 무조건 써야 되고 뭐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좀 애매할 때 네. 가시기를.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다음 얘기. 저희가 아무래도 젊은 여자분들 많이 상대하고 우리가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서 정신과에 궁금한 약이 있는데 맞아.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 약이야. 다이어트 약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먹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디에타민이라는 약을 먹는데 나는 사실 그 약이 뭔지 모르는데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훨씬 잘 알더라고. 네. 그래서 나는 근데 어쨌든 그게 너무 많이 먹으면 위험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서 직원뿐만이 아니고 주변에도 여자분들 드시는 분들 꽤 많아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나는 이제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인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좀 솔직히 말하면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 약이 솔직히 많이 접하고 많이 먹는다는 걸 듣는데 그 약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이거다라고 설명을 좀 못 해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게 아마도 이제 성분명이 펜타오민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약성 약입니다. 마약성. 아 그러면 중독성이 있는 건가? 중독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좀 찾아봤어요. 디에타민. 그 디에타민이라는 상품명이 있고 프링정. 생긴 건 비슷해요. 이게 나비 모양으로 나비 넥타이 모양. 맞아, 나비약이라고. 나비약. 그래? 사실 이 마약성이 그 식욕 억제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일 흔한 게 이제 진통제도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약이랑 향정신성 의약품이랑 또 달라요. 맞아. 아까 얘기한 수면제는 이제 보통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는 약들이 많습니다. 뭐 졸피뎀이나 졸피뎀이 이제 스틸록스고 그리고 뭐 자낙스, 알프라졸라 뭐 이런 것들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이건 좀 다릅니다. 계열이 이제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이 따로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마약류가 있고 향정이 따로 있는데 이 디에타민은 이제 마약 쪽 약이에요. 이 마약은 뭐냐? 암페타민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필로폰, 히로뽕, 그게 이제 메스암페타민이라고 암페타민에 뭐가 이렇게 붙어져가지고 이제 미드봉 많이 나오네. 네, 메스암페타민, 아이스라고 할 거예요. 또 그 속어로, 은어로. 이게 약간 결정화돼가지고 얼음처럼 보여져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되게 이제 나이브한 약들이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뇌에 들어가면 신경 전달 물질을 뿜어냅니다. 약이? 도파민, 그렇죠. 도파민 들어보셨나요? 도파민? 도파민 알죠? 도파민이 도파민 알지. 근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니야 도파민이 기분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뇌는 이제 우리 몸은 이제 흥분시키는 게 있고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아까도 불안 얘기했지만 불안하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막 활성화돼요. 그러면 이제 긴장되고 손에 땀 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두근두근거리고 그리고 이제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의 반대는 이제 반대로 이완되는 소화도 잘 되고 좀 편해지고 릴렉스하고 이런 건데 암페타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펜타민은 암페타민의 약간 유도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암페타민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이에요. 암페타민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암페타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에서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거를 이제 좀 뿜어낼 수 있게 우리 만드는 몸이 좀 거죠. 흥분 상태로 그쵸. 쫙 끌어올려지는 그렇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게 되는 게 입증이 돼서 음. 미국 FDA나 뭐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식욕 억제제로 승인을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되게 많죠. 이거 먹고 이제 밥맛이 떨어지니까 밥도 많이 안 먹고 또 약간은 이제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대사도 좀 빨라지고 그러니까 살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아까 엄 원장이 얘기한 그런 중독성, 의존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심각한 부작용들이 꽤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비만 처방이나 뭐 다이어트 처방을 한 경험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있냐? 이 약을 먹고 부작용을 생겨서 저한테 오는 경우들은 저는 경험이 꽤 많습니다. 왜냐 이 정신병적 증상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환청이 들리고 망상이 생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도파민이 주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수성이 좀 민감하신 분들이나 그런 소양이 있으신 분들이 이 약을 드셨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사실 환청이 들리고 또 망상이 생기고 이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입원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부작용이 조금 제일 걱정되는 약이죠. 근데 부작용 없이 쓰면 사실 그래서 승인이 난 거고 그래서 쓰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걸 뭐 무조건 다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은 드시면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주기적으로 좀 판단을 해가면서 써야 되는 그쵸. 약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중독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성이랑 금단이 있다 그랬는데 영양제 먹듯이 자꾸 먹으면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내성이라는 거는 오늘은 하나를 먹었는데 다음 그쵸. 주는 하나를 먹었는데 효과가 없는 거죠. 그쵸. 같은 용량을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용량을 쓰일 때 내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약을 먹고 3kg를 뺐는데 이 약을 끊으니까 4kg가 다시 쪘어요. 근데 예전에 한 알 먹고 3kg 빠졌는데 이번은 두 알 먹으니까 2kg밖에 안 빠져. 그럼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금단, 이 약을 안 먹으면 막 먹어야 될 것 같은 심리적인 금단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생리적인, 뭐 신체적인 살이 계속 찐다고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계속 내가 먹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전문의랑 좀 상의를 하는 게 좋겠죠. 정신과 의사든지 아니면 처방을 해주는 의사라든지 뭐 제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은 작용과 부작용이 있잖아요. 부작용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용을 위해서 약을 먹어야지 부작용을 생길 때까지 이제 먹게 되면 더 큰 걸 잃을 수 있으니까 부작용 주의하시고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디에타민 일단 펜타민이라고 칭할게요. 펜타민이란 약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흥분을 시키는 물질을 확 많이 만들어요. 그죠? 도파민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을 많이 만들어서 근데 거기서 만들어진 도파민이 우리 머릿속에 환청이라든지 그런 정신병적인 문제를 만들 수가 만들 수도 있다. 만들 수가 무조건 있는 만든다는 거죠. 아니니까. 이게 내성이랑 금단이 있는 약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내가 좀 궁금한 게 마약성이 있다 그랬고 향정신성 약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요거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정해져 있어요. 이거 화학적 성분에 따라서 이게 마약성이다. 그리고 향정신성이다. 그러면 향정신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정신을 혼미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어려운 말 하면은 가바 수용체에 보통 작용을 해요. 가바가 뭐냐? 아까 얘기한 부교감 신경이나 그 흥분에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주된 뇌 속에 있는 수용체입니다. 수용체가 뭐냐? 어떤 물질이 우리 그 신경세포에 딱 작용했을 때 이 작용하는 어떤 스위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바가 활성화되면 가바 스위치가 켜지면 이제 안정 형태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심하면 뭐 호흡 억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늘어지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리고 향정도 그런 이제 몽롱한 효과, 예를 들어 술 취한 효과, 아니면 향정을 써도 충분히 약간 좀 환각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졸피뎀이나 뭐 로라제팜, 뭐 알프라졸라 이런 건 다 향정인데 그것도 이제 그런 몽롱함을 좀 즐기는 중독 환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쓸 때는 매우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사실
저희가 모신 게 어떻게 보면 디에타민을 처방을 많이 하시는 원장님을 모신 게 아니고 그쵸. 안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디에타민을 너무 이제 용법 용량을 안 지키고 아니면은 그거 지키더라도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신 환자분들을 많이 보신 원장님인데 어떤 케이스까지 본 적 있다 몇 개만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뭐 환청이 너무 심해서 뭐 자살 시도를 한다거나 환청의 내용이 좋은 경우들도 있는데 네. 대부분은 좀 안 좋은 내용입니다. 나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아 진짜요? 네, 나를 뭘 하라고 시킨다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라고 한다거나 뭐 그런 환청들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한 일들이 생기죠. 뭐 상상이 안 돼. 그게 실제로 들린다는 거 아니야? 환자. 이게 진짜 환청은 이제 진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들리는 것 같다 한다고 이런 그럼 그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로 들려요? 다 다르죠. 어떤 그럼 뭐 그때는 아는 사람일 때도 있고 그럼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뭐 사람? 그럴 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오 소름 너무 돋았어. 신기하다. 그 정상적으로 환청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언제냐 이제 인면시 잠에 빠져들 때 그리고 잠에서 깬 직후 이럴 때는 이제 정상적 그 환각이라 그래가지고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뭐 그래 맞아. 꿈소리 같은 거 아니면 어. 근데 이제 생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리적이란 말은 정상적으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환청이 있다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뇌에 문제가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신과적인 질환일 수도 있고. 그러면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환청이 심하진 않은데 어떻게 생겼어요. 이제 이런 다이어트 약을 먹다가 그러면 이거를 약만 스탑하면 그만 되는 거지. 대부분 약을 중단하면 금세 좋아집니다. 이거는 왜냐면 원래 없던 사람이라면 이런 증상이 전혀 없었고 정신과적인 과거력도 없었던 사람이면 시간의 개념이 좀 달라요. 다른 과들은 현대의학에서는 이게 짧잖아요. 뭐 하루 막 이틀 뭐 이런데 저희는 그래도 짧다는 게 주당이지. 10일 뭐 한 달 이렇게 보니까 한 달 안에는 대부분 좋아져요. 그리고 사실은 과거력이 있던 분들 특히 양극성 장애나 뭐 조현병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많이 생겨요. 부작용이. 그 이후에 약을 안 먹어도 재발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약을 끊어서 문제가 없으면 약에 의한 정신병이다 이렇게 해서 약만 끊고 관리만 해주면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고도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약이 유발시킨 거고 또 약이 없었어도 아마 또 질환이 또 발현되지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지금 사실 너무 무섭거든 나는. 근데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근데 사실 그런 환자가 발생하는 확률로 봤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적은 편이고. 사실 이게 많았으면 FDA에서 치료 승인이 안 업체들이 됐죠. 승인이 안 됐을 거고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그치. 말라는 걸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약을 끊었을 때 대부분 일단 네, 좋아질 수 좋아지고, 있는 그리고 부분이니까. 분명히 이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 중에 되게 잠깐이나 되게 경하게 경험하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긴 해요. 느낌상.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무서워서 안 먹는 경우도 사실 대부분이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그리고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서 쓴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질문은 또 하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증상이 심해서 원래 그 기저질환이 없던 환자 중에 증상이 발현돼서 와서 이제 약을 끊게 했는데 그 약을 끊는 게 힘들어요.